안녕하세요. 저는 이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지금 미술 시간인데, 여기 이제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제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 사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에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 사정상 제가 이제 1학년 중에서 몇 개 반을 제가 대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사회 선생님이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만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미술을 하기보다는, 어,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는 사회 과목을 좀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프라인 시간에는 선생님이 따로 이제 사회 말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강의 때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선생님이 무엇을 할까 고민 끝에, 또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합사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통합사회, 사회적인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돼서, 어, 그걸 생각해왔던 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내용을 위주로, 중학교 내용, 사회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경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아마 통합사회의 2학기 때쯤이면 경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 있을 테니까 그 부분 미리 예습하는 건 아니고 이미 지금 이제부터 선생님 온라인 강의 탈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복습하고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과 함께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 온라인 강의 때는 선생님이 경제 이제 담당 선생님이니까 경제 위주의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고 어, 오프라인 강의 때에는 대신에 선생님,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 있어서 이 시간이 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경제생활과 선택,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라서 그냥 간략한 설명과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활동으로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PT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에서 경제활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했을 때, 여러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나요? 경제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활동들이 경제활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경제활동 하고 있는데, 1번, 등굣길에서 버스를 탔다. 2번, 친구들, 친구 방금 인사했다. 3번, 가게에서 빵을 사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등굣길에 버스를 탔을 때 이것도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 내는 거니까 소비활동을 하는 거고, 또 3번, 가게에서 빵 가구를 사 먹었다. 이것도 당연히 소비활동이 되겠죠. 5번,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머리 잘랐으니까 소비활동이고, 또 미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 깎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니까 이것도 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티켓을 구매하고 또 팝콘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소비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포함되고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간에게 필요한 대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라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데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생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고, 소비는 그 물건을 소비하는 거고, 분배라는 것은 생산하는 통해서 얻게 된 소득이 있잖아요. 이 소득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들이 이제 분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경제 활동의 대상을 보게 되면 재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이제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있겠죠. 주체는 뭐 뒤에도 배우겠지만 개인, 기업, 정부 이렇게 이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객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재화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구체적인 형태의 물건이라고 말한다면, 서비스는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물건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해요. 또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는 것도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물건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것도 하지만 다 우리 경제활동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경제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다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삶의 영역에서 재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첫 번째 생산이라는 것은 여기 의미 나왔지만 재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랍니다. 가령 공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연상되는 텐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생산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좁은 개념이, 하지만 그렇게 좁은 개념만이 생산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말해서 공장에서 가동되면 생산되는 그런 제조활동을 포함해서 생산이라는 것은 시공간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생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예로 생품을 만드는 것 역시 좁은 의미를 생산하지만 그에 운반하고 저장하는 것도 역시 생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활동, 어떤 상품이 생산되고 나서 그 상품이 그 가치가 점점점 커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지하고 커지게 하는 활동들이 다 부가가치 생산에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뭐 어, 공장 A라는 공장이 만약에 이제 부산에 있다고 해봐요. 부산에서 이게 A라는 공장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서울이나 중국 같이 운송하게 됐잖아. 운반하는 작업 역시 생산에 포함됐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미 다 했던 것들이라서. 그리고 또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을에 과일을 많이 수확하잖아요. 뭐 지금은 뭐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언제든지 사계절 그 과일 상품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만약에 과일 수확했을 때 이것도 생산이겠죠, 일단은. 하지만 이것만 생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겨울에도 팔고 그 다음에 또 판매했을 때 저장하는 것도 역시 뭐라고요? 생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더 높은 가격,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 가을에 어떤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해 뒀다가 겨울에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을에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생산활동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분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배라는 것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임금, 지대, 이자 등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우리 인적 자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노동을 투입하면서 뭘 받죠? 부모님들이 임금을 받게 됐죠. 그게 이제 소득이 되는 거고, 또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이자를 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 받는 것도 분배 활동이 되는 거고, 또 서자문이 건물이 많잖아요. 그렇게 건물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임대 수익도 받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분배 활동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분배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소득을 얻는 활동을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소비는 모든 경제 활동의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미를 보게 되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을 소비라고 하는데, 상품을 구매하는 거, 공연을 보는 거, 앞서 뭐 TV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뭐 빵을 구매하고 과자를 구매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소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넘기도록 할게요. 그죠? 경제활동의 종류에 보게 되면 여기서 봉합된 생산에는 제조만 하는 게 제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운반, 판매하는 것도 역시 생산활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활동을 통해서 뭐가 생기겠죠? 소득이 생기겠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도 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기도 하고 또 아까 뭐 이제 땅을 제공하면서 땅을 통해서 지대라는 소득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득을 얻게 되면 이 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대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했었는데 경제 주체들의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되냐면 가계,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이게 가계와 기업을 들어서 이제 민간 경제라고 하고 또 정부와 함께해서 국민 경제라고 하고 또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외국이 들어가게 되면 외국 글씨가 힘들죠. 외국이 들어가게 되면 국제 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가계를 볼게요. 가계는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 저축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소비하는 주체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장에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의 주체이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어? 아까 말했던 노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게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에 제공하고 기업이 그것을 수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는 이건 생산물 시장을 말하는 거고 기업 같은 또 다른 경제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이게 바로 효율성을 말하는 거고 또 이런 노력들이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업은 생산물 시장, 대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은 공급자로 역할을 하는 거지만 반면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기업이 소유자의 역할을, 소비하는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와 기업을 합쳐서 그래서 민간 경제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지만 기업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세 뭐 이런 것들 납부하게 되고 마지막 또 정부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국민 경제라고 하는데 정부라는 것은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함께 마찬가지로 정부도 역시 소비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생산의 또 주체를 하기도 합니다. 공공재를 생산하는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가계기업과 정부의 이제 관계 속 안에서 보게 되면 가계와 기업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는 그 세금을 바탕으로서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얻는 만큼 다 그것을 이제 공무제에 투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세금을 얻고 필요에 따라서 공무제를 생산 가게와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것을 국민경제 순환 모형, 뭐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제 뭐 기업부터 볼게요.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뭐죠? 생산물, 제야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야? 제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생산물을 제공하고 그럼 가게는 생산물을 제공하면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의 주체가 되고 여기는 생산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될 경우 실물의 흐름은 재화 서비스 실물의 흐름은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겠지만
우리의 그 화폐의 흐름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업은 생산물을 제공함을 생산을 통해서 어, 판매 수익을 얻게 되고 이 판매 수입을 얻게 되고 이 판매 수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생산 요소 시장 여기가 이 부분이 생산물 시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노동토지 자본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토지 자본을 생산물에 투입된 어, 투입된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그 대가를 기업은 지불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가게에게 지불하게 되고. 이게 둘이 이제 순환하게 되는 거죠. 자본이라는 것은 가게와 기업 사이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생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가게로부터 판매 수익을 얻게 되고, 이 판매 수익은 기업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임금 시대 이자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민 경제, 국가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게와 기업 모두 세금의 납세자의 역할로서 정부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 세금을 바탕으로서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 그때 또 배우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경제 활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땡땡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이다. 뭐겠어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 서비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은 대화라고 했었죠. 그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해 보자. 생산, 먼저 기억력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뭐라고 했죠? 바로 생산 활동이라고 했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소비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디귿은 생산자 참여한 대가로서 어, 임금, 이자, 지대 등을 받는 부분을 분배를 하고 아까 정한 이유는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모든 화면이 다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에서 잘 안 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도 잘 안 보이겠네요. 그죠?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합리적인 선택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 곧 이제 처음 서두 부분에 속하는 거긴 한데 되게 중요한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희소성이라든지 또 기회비용 또 뭐 매몰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는 방언의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 기회비용,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뭐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면 여러분 경제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경제 문제라는 것은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소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자원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희소성이라는 것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절대적 희소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희귀성. 우리가 저 물건은 참 희귀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희귀성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희귀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원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들에는 가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원의 가격들이 정해진 이유는 그 자원의 유용성,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물건은 실용성만 따져봤을 때는 물이 훨씬 더 유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현실 사회 안에서 가격은 다이아몬드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 자원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은 그 자원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용한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희소성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경제학자 사무엘스라는 경제학자가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생산물 무엇을 생산할지 그리고 얼마나 생산할지 하는 생산물과 그다음에 생산량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분류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산물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 생산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라는 생산 방법에 대한 결정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생산을 통해서 얻게 된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지, 누구를 위해 분배할지 하는 분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일단 비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망을 무한한 거에 비해서 자원은 그만큼 무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함과 동시에 뭐 어떤 걸 다른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존재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의 선택은 항상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과 동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포기하는 비용, 선택에 들어갔을 때의 비용과 포기하는 비용 대안 중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그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 선택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뒤에서 살짝 뭐 없으면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자원의 희소성이 나와 있는데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발생해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성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통해서 만족감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데 이 소비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해야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그 고려 요소는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A와 B에 똑같은 비용이 든다고 할 때, 우리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중에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비용이 똑같다고 할 경우에는 그 선택 대안 중에서 편익, 만족감을 가장 크게 주는 요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원의 희소성의 특징으로서는 자원의 양과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이거 잘 보세요. 인간의 욕구에 따라 희소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관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에 따라서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소성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희소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소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관적 현상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과거 우리 김탁다시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과거에 우물물을 공짜로 있었던 것들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물에 대한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시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에어컨은 아프리카나 좀 더운 지방에서 필요하겠지만, 알래스카 같은 남극 지역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제와 당수에 따라서 그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거 했던 얘기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대안 선택이나 기회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하는데, 가령 만약에 A, B, C, D 이런 선택 대안이 있다고 해봐요. 이 A, B, C, D는 선택할 경우 이 비용을 1,000원이라는 가치로 똑같다고 할 경우에 어, 만약에 A를 선택한다고 할 경우 그럼 B, C, D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B, C, D 포기하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대안 중 가장 큰 가치가, 만약에 B라는 가치가 제일 큰 경우에는 B라는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가령 A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20이고 B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18이고 C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16이고 D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14라고 할 경우 그럼 당연히 만족감이 큰 A라는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죠? 아마 이 A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은 뭐 A를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이 있을 거든요. 그 비용과 함께 B, C, D 대안 중 가장 큰 만족감을 준 건 뭐였어요? 바로 B 대안이었죠. 그죠? 이 B 대안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회비용 사람마다 여기 나왔잖아요. 가치관이나 취향이 다르고 제한 서비스의 만족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족감 20, 18, 16, 14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A가 뭐 여기가 10일 수가 있고 여기가 B가 20이 될 수도 있고 C가 14가 될 수도 있고 D가 18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대안을 선택하겠어요? B라는 대안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기회비용은 어떤 게 돼요? 바로 나머지 이 A, C, D 대안 중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18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기회비용이라는 사람의 주관이나 그런 주관적 만족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우려한다는 건데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면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노력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비용이라 할 수 있고 편익은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비용이 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B, C 대안이 있을 경우 비용이 동일해요. 이 동일할 경우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만족감이 또 동일하네? 그럼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가장 비용이 적은 비용을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편익이라고 하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요. 편익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만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편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편익 함께 고려해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얘기할 때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편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편익과 비용이 이렇게 어, 네, 있을 때 어떻게 편익이 더 큰 값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어떤 일이 생겨요? 편익에서 빼기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의 비용은 당연히 어떤 비용이겠어요? 기회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죠? 비용이고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돼요? 이쪽으로 이양했으니까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는 함은 편익이 비용보다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합리적 선택이라는 함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0보다 큰 값을 말하는데 그래서 또 한 단어로 순편익이라고도 해요. 순편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이 순편익이 뭐보다 큰가? 0보다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고, 그 방법으로서는 비용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편익이 큰 선택을 하는 것이고, 같은 비용이나 들지라도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같은 편익의 경우에는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다른,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어, 비상교육에서 나와 있는 그 중학교재에서 따온 거예요. 비상교육, 여러분들 중에서 비상교육으로 한 친구들 있고 왔는데, 근데 서령 중학교 보니까 비상교육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재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중복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무엇을 할지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하여 운동할 것인지 학원에 중국어 수업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하여 운동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한 주간 쌓인 긴장을 풀 수 있다. 또한 돈이 들지 않아 부모님께 부담을 들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학원에서 중국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 중국어 실력 튼튼하게 가질 수 있고 미래의 꿈이 외교관이 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진한 친구가 무엇을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 이제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인간의 주관마다 좀 다른 만족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선생님의 그런 행복의 기준으로, 삶의 행복의 기준으로 해야 되나? 그것은 일주일에 축구를 몇 번 하냐가 중요한데, 선생님 뭐 깨알 자랑을 잠깐 하자면,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축구부가 있었어요. 축구부 감독님이 선생님의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축구부에 들으라고 제의할 정도로,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선생님 그때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죠.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긴 했었지만 그때 중학교 때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축구를 나갈까? 축구부에서 축구 쪽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갈까 했다가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한 달을 선택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제 축구를 포기하고 이쪽 길을 선택하게 됐는데 선생님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됐던 것처럼 예지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노는 언니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이제 여자 야구부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게 뭐 우리나라에서 여자 야구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 하려면 여자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거기서 계속 야구의 꿈을 버리지 않고서 일본의 실업 야구팀에, 프로팀에 진출한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공부와 그다음에 야구란 꿈 두 개 다,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근데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공부에 대한 노력, 그다음 운동에 대한 노력.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이제 선택을 당장 이제 내년에 하게 되면 여러 사탕 과목들이 엄청 많은데, 사탕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 과목 선택했을 때 성적이 주는 만족감도 있을 테지만, 어, 어려운 과목이고 하지만 그게 재미있게 되면 그 과목을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또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지금처럼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어떤 A라는 과목, 만약에 경제라는 과목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암기 과목으로 따지게 되면 암기할 내용은 가장 적긴 하지만 이게 문제를 풀고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장 뭐 이렇게 그런 것 안에서도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을 고려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제 에,
이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 1년 동안 통합사회 공부를 하면서 거기 통합사회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담아 있잖아요. 공대도 있고 정치여법, 사회, 그다음에 윤리, 지리, 역사는 또 이제 한국사 따로 배우긴 하지만 그런 과목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를 지금 잘 공부해야 돼요. 통합사회가 앞으로 배우게 될 선택 과목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그 사탐 과목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단순히 내신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 있고 또 대학 진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을 안에서 고려될 안에서 중요한 선택 말이 잘 안 되네. 중요한 진로 선택이 있어서 또 사탐이라는 과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이렇게 활동 내용들이 있네요. 예제가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하여 운동하기로 할 경우 이 선택에 따른 편익과 기회비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뒤로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편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예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 운동하기로 할 경우 만족감은 아까 말했죠. 건강 증진 또 다른 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런 편익이 있고 부모님께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편익이 있고 기회비용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외교관이 꿈이긴 한데 외교관 꿈이라고 했었잖아요. 외교관 꿈을 통해 그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적인 부분들이 어,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드민턴 동아리에 그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편익 부분은 건강증진, 한교환 사이언스 분당에서 보내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고 기회비용을 중국 실력 함양에 대한 것들이 기회비용인데 외국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고 다음 자신이 예지라면 어떤 선택할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여러분 같은 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겠어요? 아니면 외교관 꿈을 위해서 선택하겠어요?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하면 중국어 회화 수업을 수강하겠다. 그 이유는 비용이 들더라도 중국어 실력하면은 그 단기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뭐 이렇게 어, 뭐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금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돈의 그런 가치에 대해 얼마나 그 만 원, 천 원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시 번 돈을 그걸 알기 때문에 한번 쓰지 못하는 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래에 꿈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게 지금 막 수십억, 수백억이 아닌 이상은 가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뭐 오락적이고 예능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가치를 두고서 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의 작은 비용의 투자가 아주 먼 미래에서 10년, 20년 뒤에서는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에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오늘 수업은 이 확인 학습을 끝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했지만 음,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경제 부분을 경제 선생님이니까 경제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할 테고 오프라인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경제 부분은 말고 일반 상식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사회적인 이슈들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이 찾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확인학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땡땡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뭐였죠? 아까 어떤 특성이라고 했었죠? 바로 희소성이라고 했죠. 희소성. 그죠? 자원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로 부족한. 이런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선택이나 기회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뭐라고 했죠? 가장 큰 것은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기회비용. 같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면 편익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같은 비용이 들자면 아니죠. 그죠? 같은 비용이 드는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은 제가 이 화면을 위로 올리면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진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같은 편의가 얻는 일이라면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죠? 아마 이제 뭐 5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5가 맞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뭐 첫 시간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서 만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되려나요? 다음 시간에는 어,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